예, 반갑습니다. 2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나눠드린 그 자료 있죠. 그 자료 가지고 할 텐데 지금 새로운 거는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맨 앞에 페이지 보시면은 그 테마를 이제 우리가 학개론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목적은 몇 점을 목표로 하세요? 그치? 그 100점을 목표로 하신 분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학습 전략이죠. 우리 시험은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고,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이죠. 근데 80점을 이제 맞히기가 어려우니까 한 과목별로 가장 효율적인 이제 점수 관리가 67.5에서 72.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제를 삼아봤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제 요약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흔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신 패턴을 제가 건드릴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꼭 확인 학습을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론서를 정리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확인 학습 문제를 조금 구성해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특히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전략 삼고 계세요? 제끼는 거야. 그렇죠? 계산 문제는 특강을 별도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안 집어넣고 주제에 삼아서 계산이 핵심인 것만 조금 건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좀 2주 동안에 이제 좀 효율적인 학습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거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테마를 이제 목차가 있는데 그 테마 1, 2, 3 있죠? 이게 총론 파트예요. 이건 다 맞춰야 되는 파트인데 이게 이제 평균 출제 문항수가 3문제가 나오죠. 3문제 중에서 이런 목표 문항수를 3문제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맞아야 되고, 그리고 테마 4번, 5번, 6번 있죠. 관리, 마케팅, 개발. 이것도 이제 그 평균 출제 문항수가 4문제가 나와요. 4문제를 다 맞춰야 돼. 요거는 단순 암기 사항이죠. 특히 이제 테마 1부터 테마 몇 번이 6번까지는요. 언제 몰아쳐서 해야 되냐? 10월 달. 10월 달에 이제 한 달 동안에 점수가 몇 점 올라갈까요? 50점이 올라가고 50점. 그래서 9월 달까지 모의고사 봤을 때 10점 정도 해당되시는 계시죠? 모의고사. 그분들도 합격권이다라는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10월 달에 내가 한 달 동안에 몰아쳐서 공부하실 테마를 개인적으로 모아놓으셔야 돼요. 과목별로. 그 벼락치기가 통하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특히 10월 달에 몰아쳐서 공부하시는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처음에 공부하실 때 고비가 있죠. 경제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경제론이 그 테마 7번이죠. 7번, 8번, 9번까지가 이제 경제론 파트인데 5문제가 나오죠. 그 경제론은 이제 크게 2가지 주제를 삼아줬어요. 인력공단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이 있죠. 그 합쳐서 한 5문제가 출제 문항수인데 이런 목표를 한 4문제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최소 3문제에서 4문제. 여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 익숙하지 않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론이 10번부터 나오죠. 10번, 11번, 12번까지가 시장론에 대한 테마죠. 시장론은 주제가 7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시장의 특성. 올해 나오겠죠. 그 시장의 특성하고 같이 묶어서 나온 게 효율적 시장. 작년에 효율적 시장이 독립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론적으로 시장하고 효율적 시장 패키지야. 같이 묶어서 이제 얘네들이 경련제로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가끔 나오는 주택 여가 현상이 하나의 테마고, 시장론 후반부가 많이 나오죠. 출제는 되게 좋아하는 지대론. 그렇죠? 지대론 항상 나오고, 지대론은 같이 묶어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한 도시 내부 구조론. 이렇게 그 2가지가 세트고, 그리고 입지론. 입지론은 그 상호 입지론이 있죠.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론의 주제는 공호 입지론까지 포함해서 총 7개의 주제인데, 그 중에 전통적인 특성인 시장의 특성 문제랑 지대론하고 상호 입지론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주제들이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시장론은 5문제를 목표로 해서 출제가 됐을 때 한 3문제에서 4문제를 이것도 목표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변스러운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공단에서는 시장론이 넘어가면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론이 있어요.
정책론은 그 주제를 4가지 삼아준 거 아실 거야. 첫 번째 정부 시장 개입. 매년 2개가 나오죠. 그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야.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만 1차만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책론이 최근에 7문제가 나와서 좀 이변스러운 출제가 됐었지만은 정책론은 한 5문제라고 보시고 그 중에 이제 그 위험을 이제 감안한다면 3문제 정도 목표를 하시는 게 좋아요. 1, 2차 같이 하시면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정책론은 테마 거기 보신 것처럼 어디더라? 13번 있죠? 13번, 14번, 15번까지가 이제 정책론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까지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 나머지 후반부가 3대 난제가 있죠. 투자, 금융, 간평이라고 있어요. 간평이 좀 더 수월한데 투자론에 대한 논리가 그 테마로 16번부터 시작해서 16, 17, 18, 19, 20, 21까지죠. 투자론은 이제 최대치가 한 7문제가 나온다 보시고 그 중에 한 4문제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가 아주 어려운 게 나오거든요. 어렵다는 기준은 시간을 잡아먹는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거야. 풀 수는 있어요. 그거는 과감하게 스킵한다는 가정하에 2개가 어려운 게 나오니까 그 7문제 중에서 한 4개 그리고 금융론이 있죠. 금융론에 대한 논리가 거기 그 테마 몇 번이야? 22, 23, 24, 25, 26까지 있죠. 거기까지가 이제 금융론에 대한 테마인데 금융론은 이제 한 4-5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한 3문제를 목표로 하셔도 돼요. 왜 3문제가 가능한 이유가 금융론은 나오는 주제가 확고부동하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게 대출이 있죠, 대출.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리츠. 작년에 리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틀림없이 언급이 될 것이고 3등이 유동화 제도야. 근데 유동화 제도가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나머지 기타적인 상황, PF라든지 다른 데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전부 다 보다 간평이야. 간평은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머지 전체가 간평이 7문제인데 7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좀 더 특성화 되신 분은 좀 더 문항수가 많겠지만은 7문제 중에 한 4개 정도로 이제 목표를 하셔가지고 점수 관리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목표 문항수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본인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페이지 3페이지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총론 파트 반드시 맞아야 될 3가지 테마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토지 특성은 이제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그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나오죠. 거의 잘 안 나와. 이건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분 2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부동산학은 이제 뭐 정의가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의만 가지고도 이제 뭐 몇십 분짜리 내용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고 이 정의를 통해서 두 번째 성격이 있죠. 성격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부동산학의 성격은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5가지 목차를 그대로 잡으시면 되죠. 종합과학이죠. 부동산학은 이제 기존의 학문들을 합친 거죠. 그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이 종합과학을 통해서 부동산학적인 어떤 용어가 더 도출해요? 아니 복합 개념이란 말이 도출되죠. 합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의 원리가 몇 개? 3개. 그렇죠?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응용과학이죠. 기존의 이런 학문적인 성과를 부동산학 입장에서 이제 수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시험은 뭐로 나왔었어요? 순수과학에다 맞다 틀렸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기존에 이루어진 학문들이 이루어진 성과를 종합하고 이거를 현실 부동산 문제에 맞춰서 수정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잡학이라는 뜻이야. 잡학, 잡탕, 잡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수과학이라서 오답이 나온 사례가 한 번 있죠. 그 부동산 업자들 얼굴 보면 순수해요? 아니잖아. 순수하지 않아. 여러분들 실무 나가셔서 순수한 행동을 하시면 돈 못 벌어요. 응용적인 이제 믹스적인 얼굴을 잘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부터 해드려야지? 규범강의죠. 규범강의란 말은 부동산학이 이론적 성격을 가졌다는 뜻이죠. 이거 어떤 용어를 쓰는 것도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 부동산은 경험과학이죠. 이건 부동산은 무슨 성격? 실무적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부동산학은 그래서 이론과 실무가 겸비되는 학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사회과학이지.
인간생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연과학에다 해가지고 오답으로 나오면은 틀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학.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학문으로서 잡학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의미가 있고요. 연구 대상으로 나온 것은 그냥 목차만 보세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연구 대상이다. 활동이 뭐고 현상이 뭐냐? 전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본문에 들어가면 다양한 활동과 현상을 논하기 때문에 현상과 활동이 연구 대상이라고만 아시면 되고, 접근 방법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 수업 보시면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거야.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접근 방법을 나열식으로 했는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종합식 접근 방법하고 의사결정. 가끔 나와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 개념에 나올 때는 그 복합 개념만이 반드시 나옵니다. 복합 개념 언급하고 무슨 접근 방법입니까? 무슨 연구 방법입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종합식. 그리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이윤 극대화란 말이 나오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논리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 하면은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매칭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학문마다 이념이 있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이 학문의 이념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본문에 들어가면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다루는 주제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때 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업에 대한 분류 체계 있죠? 이거 별표 쳐야 되죠? 전 앞에 있는 주제보다 오히려 우리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걸 더 많이 논합니다. 모의고사 많이 접하셨을 거야. 그래서 세 분류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나눠지죠. 부동산 업이 중분류고요. 이게 다시 소분류 두 개로 나눠지잖아. 임대 및 개발 공급업하고 뭐다? 서비스. 그리고 이제 소분류가 또 나눠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세분류 보면은 임대업이 몇 개로 나눠져요? 세 개. 주비기 나눠지죠. 주거용, 비주거, 기타. 그리고 이제 개발 공급업도 몇 개? 세 개. 주비기, 주거용, 비주거, 기타. 근데 서비스업은 관리 있죠. 관리는 뭐가 없어? 기타가 없죠. 주비입니다. 주비. 뭐 이런 거 다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페이지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밑에 부동산 업의 분류 체계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전체에 따랐을 때 굳이 마지막에 공부하실 것은 그 성격 있죠. 부동산 학의 성격하고 여기 업의 분류 체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아까 부동산학의 총론에 이제 3대 주제가 있어요. 부동산 개념, 그리고 토지 용어, 토지 특성인데 작년에 부동산 개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민법에 대한 지식이 갖고 계셔야 돼.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은 민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특성화된 학원이잖아요. 우리 원장님 민법 교수님이니까 민법은 완벽하다고 보고, 그러면 학개론에 나오는 부동산 개념은 그냥 수월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학개론 입장에서는 부동산 개념이 뭐가 출제되느냐 그것만 잡으시면 돼. 딱 네 가지가 나오죠. 거기 보면 가장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있죠. 복합 개념은 아까 종합 응용과학을 한 것처럼 부동산학의 어떤 이제 태생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 방식으로 부동산 개념을 논하자. 그래서 거기 다 표를 적어드렸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 올 때 초행길이라서 길을 못 찾아서 빠져나오는데 춘천길로 한참 돌다가 와가지고 오늘 시끄럽했어요. 미아되면 어떻게 되나. 복합개념 부동산. 아까 복합개념이 뭐냐? 3대 측면이죠.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죠. 법은 다시 몇 개? 2개. 그렇죠? 이거 보시면 이제 1월달 공부하신 아슬한 추억이 나오죠. 협의하고 광의. 그러니까 민법에서 한 개념이고, 토지하고 정착물. 얘는 토지 정착물에다가 뭐 이렇게 방향 잡고, 경제는 그 몇 개예요? 5개 있지. 자산, 자본, 상품, 생산료, 소비재. 기술은 4개 있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개념 물어보면은 이 복합 개념의 체계도 있죠. 요것만 공부하셔도 거의 70%의 정답률이 나옵니다. 부동산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장 많이 논하는 것이 어떻게 논해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요소, 여기 위치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개념과 기술적 개념에 대해서 용어만 보시면 돼. 내용은 파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이것만 내기가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떤 주제 취했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건드렸죠. 그렇죠? 그 정착물이 뭐냐? 민법 정착물. 우선은 정착물의 그 개념은 민법 시간에 다루니까 개념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정착물의 종류를 가지고 건드릴 수밖에 없죠. 종류가 몇 개? 아니. 두 개가 있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종류 파트에 그 지문 자체를 아셔야 돼. 제가 중요한 건 다 줄쳐드렸어요.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요 자체를 그대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취급되는 것,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근데 얼마 전에 4년 전인가 학개론에서 요 개념과 장난쳤죠. 굉장히 답은 황당했어. 5개 지문 중에 4개가 민법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 하나가 여기서 나왔었죠. 마지막에 뭐라 나왔냐면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없다.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이렇게 쉬워. 이렇게 맞췄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독립된 부동 취급이 안 되는 거. 독립된 부동 취급이 안 된다는 걸 뭘로 본다는 거예요? 토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지문을 그대로 그 줄쳐드린 거 그 지문 자체를 보셔야 돼.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내기가 수월한 거야. 이렇게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는 부동산 학개론을 출제하는 출제인 입장에서는 깊숙하게 못 내요. 왜? 지식이 없어. 이 민법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경제적인 마인드가 강해요. 부동산 학개론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겉핥기식으로 과거의 기출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기 쉬운 게 분류체계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독립된 부동산하고 이걸 구별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독립된 정착물로 보는 게 우리 시험에 그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있는 거야. 대표 건물 있죠? 건물. 그리고 그 지금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그 임목이 있죠. 등기된 임목이야. 그 명의응박물을 갖춘 계계 수목, 농작물.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거 우리 시험에 이제 국어가 나왔었죠. 평가사 시험에서는 담장에 나왔었고.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쪽이 종류가 적으니까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4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정착물이냐 아니냐 구분 기준이 있잖아요. 거의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은 구분 기준이란 말은 민법상 정착물이면 부동산이죠.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은 뭐예요? 동산이잖아. 그래서 부동산이냐 동산이냐를 구분하는 것을 정착물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2개만 나왔죠. 먼저 1번에 대한 논리예요.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 그 물건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이걸 그대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어떤 토지 부착 방법 가지고 하는 건데 토지와 건물에 어떤 물건이 부착돼 있죠. 부착된 물건은 물리적으로 이건 다 아시는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럼 이건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제거 불가능하니까 정착물이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대요. 이건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동산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물리적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그 물건을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핵심적인 지문 방금 그 자료에 나눠드린 그 동그라미 1번 지문이죠. 물리 제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따지는 건 이거죠. 제거했을 때 제거당한 건물 있죠. 건물의 효용 또는 유용성 같은 말이죠. 기능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된대요. 이거 제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부동산 가치가 훼손이 되니까 이건 뭘로 봐요? 정착물. 근데 이러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대요. 뭘로 봐요? 동산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포인트가 그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떼어내면 안 되는 물건이죠. 정착물로 보는 건다 보시고 이걸 틀리게 낼 때 동산으로 냈었어요. 그 남편이죠, 남편.
남편분들은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이거 따져보는 거지.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잖아. 제거했을 때 다만 나의 효용, 유용, 기능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 그럼 정착물 남편이고, 떼어내도 문제 안 된다. 그러면 동산 남편이 되는 거지. 저는 뭘까요? 그렇죠. 동산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주 슬퍼요. 이렇게.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나오진 않으니까 그 지문 자체를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 상식적인 지문이죠. 임대부동산에 부착된 물건이야. 임대인이 설치한 건 당연히 정착물인데 임차인이 설치한 건 뭘로 봐야 돼요? 나중에 떼어가는 게 동산이잖아. 근데 우리 시험 기가 막히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이라 해가지고 쉽게 정답 체크한 사례가 있어요. 1번하고 2번만 보세요.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모의고사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출제 빈도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 봤을 때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체계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약 20%? 20% 정도가 정착물에 대한 구분이야. 두 가지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 정착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10%에서 뭘 낼까 하다가 이제 뭔가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것이 이제 여기 세 번째 준부동산이 있잖아요. 요거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기본적인 키워드가 중요한데, 얘는 민법상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이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죠. 개념 설명할 때는 요거죠. 여기까지가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개념 제대로 쓰면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뭐죠?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의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 특정한 물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다 쓰면 그걸 그대로 낼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쓰지 않고 출제마다 지문을 줄이죠. 줄였을 때 이제 키워드가 뭐예요? 공시 방법이잖아. 공시 방법이란 등기 등록이라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물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공시 방법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등기 등록이라는. 두 번째는 다루는 게 이거죠. 특정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 물건의 종류가 나오지. 종류에는 특정한 동산이 있죠. 동산 중에 대표 뭐야?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재단도 나왔었죠. 쟤는 딱 두 개.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권리도 나오는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게 나중에 어디서 살아나냐? 감정평가에 살아납니다.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개념을 쓰다 보면은 공시 방법이란 말이 키워드고 꼭 그거 살려야 됩니다. 안 살려면 그 지문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면서 종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출해 보면요, 이 준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논할 때 이게 결국 어디로 귀착되냐? 전부 다 여기로 귀착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내용으로 귀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OX.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여러분 갖고 다니는 자동차 있죠? 그건 경제적 개념이래. 뭐요? X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뭘 논하는 거야? 준부동산 논하잖아. 준부동산은 결국 어디예요? 광해부동산으로 법률적 개념이잖아. 근데 이제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장재단도 그렇게 나왔었죠? 언급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체계도 문제로 구성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전부 다 준부동산 법률적 개념인데 이걸 경제적 개념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체계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1회 때 나왔던 그 복합 부동산이지. 안 나오다가 최근에도 한번 나왔는데, 복합 부동산은 요거랑 비교를 하는 뭐 역할을 담당하죠. 복합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공부를 이제 어렴풋이 하신 분들은 역시 많이 넘어가는 주제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학적인 부동산 개념이고, 그리고 복합 부동산, 부동산 활동상의 부동산의 종류예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과 부동산이 합쳐진 거죠. 그 대표적인 부동산 하면 토지가 있잖아. 토지. 그리고 대표적인 부동산 하면 정착물 중에 건물이 있죠. 건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으로 쓰고요. 그 얘네들이 전부 다 독립된 부동산이잖아.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독립된 거래 객체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요거죠, 요거. 결합된 상태에서. 이게 키워드가 되지. 결합된 상태에서 뭐가 되는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뭐라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하는데 오답 나올 때 뭐라고 해요?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살아나죠. 일괄평가하면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한다라고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적인 측면이니까 결국 핵심이 이거죠. 복합개념 부동산의 체계도를 잡는 걸 일방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논할 때 정착물에 대해서 종류를 두 가지 구별하는 것을 곁다리 치시고 그 정착물 준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얘네들은 법률적 개념이고 복합개념 부동산을 헷갈리게 만드는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셔서 내용을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한 문제짜리라 보시고 기출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제가 1회 때부터 그 32회까지 컴퓨터에 다 있는데 부동산 개념에 대한 내용 나온 것만 모아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낸 거 뭐예요? 또 내고 그 다음 뭐죠? 또 틀리고 또 내고 또 틀리고 변하지 않아. 1회 때 문제랑 2년 3년 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5페이지에 확인학습을 한번 자료를 집어넣었어요. 이 정도만 파악이 되셔도 한 문제 맞히실 텐데 일본의 부동산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다가 종합 응용 사회과학에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잖아. OX. X죠?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하셨어야지. 이렇게 말장난이 들어가요. X고.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이제 아까 접근 방법 또는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의사결정 접근 방법 하면은 이윤추구, 이윤극대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이윤추구 나왔죠. 그럼 2번은 맞고요. 3번의 종합식 접근 방법 개념할 때는 뭐가 나온다? 복합 개념. 종합이니까 복합.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에요. 복합 개념 키워드 나왔죠? 맞지? 그렇죠? 이 정도고. 그리고 중요한 4번에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계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었죠? 앞에 임대,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 분류된다. OX. 실제는 요 4번 지문이 단독 문제짜리죠. 단독은 제가 지문화 시킨 건데 틀렸지? 서비스업에 임대업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관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관리업. 재작년에 단독 문제였지만은 꾸준하게 나오죠. 그리고 가볍게 논했고 이제 부동산 개념이 중요하니까 5번 유명한 지문이죠. 복합 개념 부동산 법경기 측면으로 어쩌고저쩌고. 맞죠? 복합 개념이니까 법경기가 나와야 돼. 그리고 6번 생산요소, 자산자본, 위치,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는 2.5점짜리 단독 문제죠. 이게 5개 지문 펼쳐지는 거야.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놓고 1, 2, 3, 4, 5번으로 배열이 돼요. 이거 OX. X죠. 뭐가 아니야? 위치가 아니죠. 자공이완이라는 기술적 개념. 그리고 이제 7번 민법상 토지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취급되는 것과 토지 일부 취급되는 것. OX. 5죠. 정착물 아까 종류가 몇 개 있다 그래서 2개 있다 그랬지. 방금 요 지문 그대로 냅니다. 토지와 독립된 부동 취급되는 것, 토지의 일부를 취급되는 것. 이렇게. 8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의 임목, 농작물, 명인방울, 구비양, 개개, 수목은 독립된 정착물이 돼. 토지와는. 맞죠? 4개는 독립된 4개 꼭 알고 계셔야 돼. 학설에 견해 차 있는 것은 낼 수 없으니까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가지는 독립된 정착물이고 9번에 도로, 교량, 담장, 우물, 국어 등은 토지 일부에 해당 정착물이래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8번하고 9번이 결합해서 한 문제가 되겠지. 어떻게? 다음 중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이 안 되는 거 나올 수 있죠? 1, 2, 3, 4, 5번으로 내면서 위에 8번에 대한 내용이 4개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9번에 대한 내용 중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에 대한 내용 그렇게 구별해 주시고 10번하고 11번은 잘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건물 등에 부착된 물리적 아무 손상은 제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될 때 그럼 떼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로 봐야 돼? 정착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돼 있어요. 7번에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당연히 뭘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되지. 그렇죠? 다 지금 떼어가니까. 임대인이 설치한 거 하면은 뭐다? 부동산이고,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동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요. 12번에 준부동산은 이제 물건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 등기 등록 불가피하게 된 물건. 이게 준부동산에 대한 개념으로 가장 짧게 표현한 거야. 길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거 기출 지문이니까 어쨌든 준부동산 했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공시죠, 공시. 그렇죠? 공시의 방법 갖추기 필요성이 특정한 물건을 말하죠. 13번 등기 등록의 수단을 갖춘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여건 전부 다 준부동산에 대한 종류죠.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이 된대요. X죠. 민법상 부동산 여기까지가 민법상 부동산이잖아. 그렇지? 여기가 별도로죠. 그러니까 준부동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부터 출발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은 그걸 빼고 내죠. 이렇게 기본적인 구분 상황을 언급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등은 광해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저당법에 등기된 공장재단은 경제적 개념이래요. X죠? 얘네들은 전부 다 중부동산이니까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15번에 이제 부동산 개념이 아까 5번이 있었죠. 5번에 복합 개념 부동산으로 스타트 했잖아요. 그 마무리는 뭘로 마무리해야 되냐? 복합 부동산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15번에 복합 부동산이란 독립된 거래 객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활동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방금 5번 아까 지문이 있었죠? 5번 지문하고 15번 지문을 서로 틀리게 하고 싶어. 그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지. 5번과 15번은 서로 용어를 바꾸잖아. 복합 부동산 들어갈 칸에다가 복합 개념 부동산 들어가고, 복합 개념 부동산, 복합 부동산에 대한 용어를 체인지했을 때 현장에서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게 왜냐? 여러분 부동산 이 개념 풀었잖아요. 올해 나올 겁니다. 통계적으로 올해 나올 때가 돼가지고 그 이거 언제 풀어? 부동산 개념은 우리 시험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하죠. 요거는 아마 9시 한 25분 정도에 풀게 될 겁니다. 그치? 시험지 미리 나눠주잖아. 그러면 시험지 나눠주는 그 찰나의 순간에 페이지가 한 면 넘어가면 바로 간지고,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1번이 눈에 띄어요. 1번이 이게 뜨는 거야. 그러면 찰나의 10초라는 그 찰나의 순간에 3번. 그리고 딱 넘기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이 스타트 하잖아요. 어떤 분이 시험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앞면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눈 감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파본이 내가 페이지 확인하라 그래요. 그럼 파본이 되게 나오겠어? 정상적인 파본 확인하는 순간, 확인하면서 1번 풀은 그 다음에 2번, 9시 28분에, 그 다음에 보면 토지 용어가 나와 있어요. 토지 용어들 그 10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9시 종소리 들어가기 전에 뭐 세 문제는 맞춰놓고 시작하셔야 돼. 그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부동산 개념은 푸는 건 누구는 다 맞춰요. 빨리 맞춰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 유형이 변하지 않아요. 나온 거 떠내고.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것 같고, 두 번째 사실상 주제가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부동산 개념은 이렇게 왼쪽에 이론과 오른쪽에 확인학습으로 이제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 부족한 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기본소로 첨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6페이지에 보면 토지 용어가 있잖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계속 연속으로 많이 나왔어. 지금 3, 4년 연속 나왔죠. 그런데도 계속 내대. 어쨌든 뭐 낼 게 없어서 그런데 토지 용어는 진짜 많아요. 만들면은 진짜 수십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토지 용어를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고, 역사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학기론 수험소 기본소 기준으로 꾸준하게 아셔야 될 종류 몇 개만 아시면 돼. 총 몇 개는 많지도 않아. 18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18개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지. 뭐 지목 28개도 공부하시는데 18개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할 때 패키지를 같이 묶으셔야 되는데 거기 택지, 부지, 소지가 있죠. 이 세 가지는 패키지야.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시고 택지, 부지, 소지하다 보니까 그 맹지하고 대지도 같이 쫓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토지 용어는 뭐부터 알아? 택지. 택지는 우선 개념이 나오죠. 택지는 뭐요? 건축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물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거 그 개념 그대로 나와. 근데 그 택지라는 개념 보면은 건축물로 이용 중이죠. 이 건물이 이미 들어섰어, 안 들어섰어? 들어섰지. 근데 건축물로 이용할 목적 조성된 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섰어, 안 들어섰어? 안 들어섰죠. 앞으로 이미 건물이 들어선 땅도 택지고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성된 빈 땅도 택지죠. 이걸 건부지라 그러고 나대지라 그러잖아요. 택지 잡아놓고 그 다음 패키지. 이게 뭐다? 부지. 부지는 키워드가 일정한 용도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또는 사용되고 있는 그 바닥 토지를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밑에 있는 토지는 전부 다 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부지 안에는 당연히 택지가 포함되겠죠. 근데 이제 뭐 하천 부지, 철도 부지, 학교 부지, 임업 부지, 농업 부지처럼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밑에 땅은 다 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개념이다. 넓다는 개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괄적인 용어라 그랬잖아. 키워드 잡으셔야 돼. 지문 길지 않아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된 바닥 토지 줄쳐드렸고요. 포괄적 용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택지하고 비슷한 개념이 대지가 있죠. 대지는 흑토자를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이거는 건축법상의 용어고요.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비슷한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택지를 기준으로 개념 잡았죠? 넓은 개념 뭐다? 부지 잡았어. 개념 중심하셔야 돼. 근데 이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땅 있잖아. 개발되기 전 땅.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소지라 그러죠. 소지. 택지 개발되기 전 땅 소지. 그래서 택지, 부지, 소지는 이제 패키지 용어다라고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대지라고 하다 보니까 한글은 대지인데 한자가 다른 돼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돼지는 잘 안 나오고 요 토지를 되게 좋아하지. 도로에 어느 면도 접속면을 갖추지 못한 땅이 있죠? 이상하게 제가 기출 역사를 보면요. 맹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 그럼 모든 그 출제원들이 맹지를 다 갖고 있나 봐. 그래서 맹지를 추자 잘못해서 그 상처받은 마음에 이거를 이상하게 많이 내는 것 같아. 맹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지? 이거 뭐 아마 민법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돈을 접하긴 접하되 이렇게 접한 토지 있죠. 이 토지는 뭐야? 돼지인데 모양상 구분한 돼지죠. 밑에 오디자가 있는 돼지입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맹지하고 이 돼지, 자료형 토지 요거는 차이는 뭐라고요? 근데 접하고 접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맹지 요 돼지의 독특성은 뭐죠? 좁은 통로. 돌에 접하기 전에 좁은 통로 접했죠. 대신에 안은 넓어야 돼. 그래서 자루처럼 이게 자루대자거든요. 자루형 토지로서 돼지 이렇게 합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역사상 보면 지문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돼지하고 요 돼지 있죠. 요거를 구별하는 차원으로 잠깐 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토지가 이상하게 중요하다? 맹지. 왜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5가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를 잡았지. 전설적인 토지가 2개가 있어요. 밑에 나오죠? 후보지, 이행지. 진짜 좋아하는 토지죠. 후보지, 이행지는 공통점이 뭐야? 둘 다.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해요. 구별하는 것은 크냐 작냐죠. 깊숙한 건 안 나오고. 택지지역, 농지, 임지. 택지는 다시 몇 개? 3개. 주상공. 농지는 다시 몇 개? 전답가. 임지는 2개만 하세요. 신탄림 지역하고 용재림 지역.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논하는 전설적인 토지 후보지. 용도 지역 중에서 어떻게 구별해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등 각 용도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죠.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는 넘나들고 있으면 전부 다 뭐다?
후보지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각 용도 지역 내에서죠. 내에서 얘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으면 얘네 전부 다 이행지다라는 이 개념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후보지 이행이 나중에 이제 뭐 별도의 특징도 있지만은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아마 아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패키지가 그 나지 있죠. 나지, 건부지, 공지.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깊숙하게는 하기 힘드니까 우선 나지. 나지랑 비교되는 게 건부지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 나지의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 왜? 나지라는 것은 우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나지니까 빈 땅이잖아요. 당연히 정착물이 있다 없다? 그렇죠. 정착물이 없어요. 동시에 뭐도 없어. 건축물이 없으면서 사법상 제한. 받는 땅, 받지 않는 땅. 그렇죠. 그거 그대로 보셔야 돼. 건축물이 없으면서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땅,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나지. 이렇게 꼭 아시고, 이상이 좋아하더라고. 얼마 전에 여기서 정답 나왔었죠? 다른 토지로. 그러면 건부지는 뭐야? 무슨 땅이에요? 그쵸? 건부지는 우리가 이미 개념했죠? 무슨 개념? 부지라는 개념 했지? 부지가 아까 뭐 했었어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건자 붙였지? 그건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거를 건부지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이잖아요. 건부지인데 건축물 부착된 복합부동산 형태인데 토지 있죠. 요거를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의뢰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합부동산인데 지금 토지를 감정평가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물이 부여된 있는 상태의 평가하는 게 원칙일까? 없는 상태의 평가하는 게 원칙일까? 감정평가 들어가요. 감정평가를 아신다고 가정하고, 감정평가 규칙 제6조에 보면요. 6조에 6조. 현황기준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 뭔 말이에요? 이거대로 하라는 뜻이죠. 예외적으로 현황평가 예외가 뭐가 있죠? 조건평가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럼 현황평가는 말 그대로 법률상 규정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냥 말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행하는 평가예요. 평가사가 건물이 부착된 토지를 감정평가해달라고 의뢰받았어. 평가하러 가겠지. 그러면 규칙의 현황평가 원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야. 그럼 의뢰인이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평가해달라고 하잖아. 이건 조건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평가하다 보니까 건물이 토지 가치 평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건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를 건부 증가라 그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그래요? 건부 감가라 그래요. 어느 게 원칙이야? 건부 감가가 원칙이에요. 왜 그런지는 논하지 않겠어요. 지금 할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현황 평가다 보니까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용어가 나오지. 그래서 건부 감가, 건부 증가를 고려하는 건 무슨 땅이다? 건부지. 그럼 건부지는 땅이야, 건물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거죠. 나지의 개념을 잡고 건부지 평가할 때 건부 감가 증가라는 게 가끔 나온다.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조금 제한된 범위에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토지에 이제 건물이 부착된 땅이다 보니까 우리 건폐율 용적률이 있죠. 공법 시간에 토지에 이제 한 필지에 이제 대지 면적이 있잖아요.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 제한 나머지 토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토지를 뭐라 그래요? 공지죠, 공지. 우리나라 토지는 법적인 개념에 의해서 반드시 공지가 생겨요. 그래서 작년에도 공지가 나왔는데 그 공지가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땅을 공지라 그런다 하시면 돼. 그래서 나지, 건부지, 공지 있죠? 같이 묶어서 공부하실 패키지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전설적인 토지가 나왔죠. 필지하고 획지. 가볍게 보겠어요. 필지는 아마 민법에서 잘 다룰 거니까 소유권이 나와야 돼. 소유권이 나와야 되니까 이는 법률적 개념이야? 아니면 철학적 개념이야? 법적인 개념이죠. 그 개념은 하나의 지번이 입은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죠. 이럴 때 뭐가 나오냐? 등록 단위를 면적 단위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강사님들이 면적 단위라고 내요. 우리가 이제 그 면적 단위가 등록 단위다 보니까 등록 단위는 지번이지, 하나의 지번 입은 토지의 등록 단위. 획지. 획지는 키워드가 뭐다? 가격. 가격이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이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근데 공부를 어렴풋이 하시잖아? 까먹고 일단의 토지란 것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출전이 그걸 노려가지고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획지를 틀리게 한번 냈었죠. 뭐라고 냈어? 그치, 그렇게 냈었어요. 획지는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인데 용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신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의 개념이다. 개념만 보시면 돼. 그리고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와 더불어서 전설적인 토지 용어가 필지, 획지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설이 시작된 게 있죠. 그 법지, 빈지, 포락지 있잖아. 법지, 빈지, 포락지 세 개를 묶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중심이 뭐다? 아니, 빈지를 중심으로 하셔야 돼. 빈지. 그래서 이상하게 갑자기 이게 많이 나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잠깐만 오랜만에 한번 저도 하는데, 토지 용어는 육지하고 바다가 있죠. 이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잖아. 우리 해수면 최대 만조이죠, 법에 의하면은. 여기 위는 육지, 밑에는 바다잖아요. 그러면 만조위에 위에 육지라고 해서 전부 다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진 않죠. 등록된 토지가 있고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어요. 법률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정리해 주셔야 돼. 해수면 최대 만조위 있죠. 만조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요 사이에 토지가 있잖아. 이 땅을 뭐라 그런다? 빈지야. 법률상 용어는 바닷가로 돼 있어요. 근데 출제원은 계속해서 뭐로 나오고 있다? 빈지로 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빈지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거야.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용 가치는 있죠. 이번 달 휴가 가실 때 빈지 가실 거예요? 벌써 갔다 오셨어? 갔다 오신 거에 비례적으로 얼굴 다 까마귀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왔어. 근데 빈지는 법률상 그 책에 자료 드린 거 그대로 보셔야 돼. 해수면 최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 빈지를 놔둔 목적이 왜 그럴까? 포락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큰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러면 포락지가 무슨 뜻이냐라는 법률상 규정이 있겠지? 그래서 거기 키워드가 있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야. 오케이? 등록된 토지를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필지였잖아. 그렇죠? 지번이 있겠지.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면에 잠겨버린 토지죠. 그게 포락지 그대로 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해수면 최대 만조위부터 등록해버리면은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포락지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여유를 두고 등록을 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빈지하고 포락지로 교차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셔야 돼. 법적인 개념으로. 그런데 빈지하고 포락지 이렇게 비교했지. 근데 갑자기 빈지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와? 또 법지랑 또 이거 비교해 줘야 돼요. 법지는 법법자죠? 이렇게 나온 거지. 등록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 토지가 붕괴 있죠?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토지를 뭐라 그런다? 법지. 때문에 법지는 사적 소유권 인정되는데 이용 가치가 없거나 적은 토지. 하다 보니까 뭐랑 비교돼요? 빈지랑 비교되는 파생적인 주제가 생겼지. 그래서 빈지랑 포락지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빈지랑 법지를 이제 비교해 주는 테마이기 때문에 빈지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이니까 뭐 한자 그대로고요. 한지가 두 개 있죠. 수유는 토지, 휴한지. 그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땅이 공한지.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용어를 가볍게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되게 좋아하죠. 토지 용어 만약에 틀리잖아. 그 상처받아.
상층 20년 가 20년 이렇게. 그래서 20년 후에 이미 합격하신 20년 지나다니시다가 어느 땅을 보시잖아. 아, 저거 옛날에 틀렸는데. 20년 동안에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지 부동산 총론 중에 항상 나온다 보셔야 되는 것이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토지 특성이 이제 자연적 특성은 중심으로 해놨어요. 특성의 종류는 학자들이 만들기 나름인데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 네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부동성과 개별성, 부중하고 영속성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동하고 개별은 항상 같이 공부하셔야 돼. 토지 특성 이상하게 요즘에 뭐 특강이라든지 모의고사 같은 거 내드리면은 토지 특성을 냈을 때 정답률이 많을 것 같은 느낌 들어. 내드릴 때는. 근데 안 그래. 왜 그랬지? 이런 부동성하고 가볍게만 볼게. 여기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아니라서 개별성은 서로 패키지야. 부동성 때문에 개별성이 나온 거예요. 부동성이라는 것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토지 하나마다 자기의 고유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동하고 개별할 때 우선은 이제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그 책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출제연이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명칭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별하게 되는 근거. 특히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동산은 점유로 공시하고 얘는 뭘로? 등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책이 1번에 나와 있어요. 개별성 같은 말로 이질성 그러고 비대체성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경제학적 가장 유명한 이거죠. 일물과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방적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같이 묶어서 하셔야 돼. 거기 흐름을 좀 번호를 맞춰 보셔야 돼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지역마다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부동성으로 무슨 단어나? 국지, 지역. 국지, 지역 이런 표현, 지역 나면 무조건 부동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같은 활동도 같은 지역에서도 개개 부동산마다 다르죠? 국지와 지역하는 개별화 또 뭐라고 해야 돼? 구체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 만들어요? 국지적 시장이 되죠? 근데 국지적 시장이란 말은 시장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뜻이잖아. 그럼 같은 시장 안에서도 개개 상품마다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시장의 특성이 나오냐? 상품이 뭐? 상품 비표준화. 이렇게. 그리고 감정평가할 때 그래서 무슨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지역분 한 단어는 무슨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냥 작년에 나왔던 그냥 임장활동 하면 뭐다? 부동이죠. 근데 개별성에서도 임장활동이 나왔었지. 그 임장활동만은 그냥 암기하신 분들을 타겟으로 냈는데 이게 앞에 구체적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개별성. 그러니까 개별화 구체, 개별 구체 이렇게 나오면 다 개별성이고 지역 짝짝짝 나오면 다 뭐예요? 부동성. 그 용도 지역 지정 무슨 특성? 지역 나오니까 부동해야 되잖아. 짝짝짝짝짝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번호가 맞춰졌어요. 동그라미 2번 길이, 3번 길이, 4번 길이, 5번 길이 있죠? 이렇게 맞춰졌으니까 구별을 이제 잘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부동성이 또 자주 나오는 게 그 7번, 8번이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죠. 또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 환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두 가지지. 아니, 그 외부 효과라는 논리가 나오죠. 그 외부 효과를 논하는 걸 가장 밀접한 관계되는 게 뭐다? 부동성. 부동성. 근데 외부 효과는 종류가 두 개 있잖아. 정외부 효과 있고 부외부 효과 있는데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 토지가 영향받았다. 가치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그렇죠. 감가지, 감가.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소의 가치 손실을 뭐라 그런다? 경제적 감가. 원래는 토지는 감가의 대상이 안 돼요, 회계적으로. 근데 감정평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돼요. 그게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 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셨던 거니까 토지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패키지가 밑에 부중하고 영속이 있죠.
부중하고 영속은 동시에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원래 이게 학문적으로 다룰 때는 그 지구체를 다뤘어요. 자연적인 특성이니까 이 지구라는 구형 형태로 형성된 지가 45억 년 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4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형태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어요. 자연적으로는 얘는 늘어나지도 않고요. 또 한참의 인간이 나왔죠. 인간이 토지를 아무리 사용한다 해도 얘는 또 줄어들지도 않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보자. 부동산에게 나올 때 늘지도 않네 부증, 줄지도 않네 부동, 아니 영속. 그러니까 늘지도 않네는 그 증가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테마가 수요 공급 경제론에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줄어들지 않네 영원하다는 거지. 영원한 것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투자 개념들이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보시니까 이제 기본적인 논리가 부정성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기본 출발점이고, 나머지 거기 토지 가격 상승은 뭐다? 완전 비탄. 그리고 물리적 공급이에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수요자 경쟁을 유발하고 공급자 경쟁이 아니야. 그리고 집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토지의 독점적 소유욕을 갖게 하고 토지 공개념의 도입 근거 최유효 이용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집약화 나왔어요. 지금 2번부터 9번까지가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용이 파생된 거다 보시면 돼요. 가장 여러분들 이것만 잠깐 해보면은, 여러분 공급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공급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 그래서 P0 상태에서 이만큼 공급하고 있는 양이 P1으로 상승하면 공급량도 늘어나잖아. 공급 법칙을 구현된 일반 제한은 곡선이 우상향이죠. 토지는 가격이 P0일 때 공급량은 Q0고요. 가격이 P1으로 상승했다 해서 지구 땅덩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P1일 때도 공급량은 Q0가 되지. 가격은 변했죠. 공급량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 이거를 경제적으로 탄력성을 할 때 완전 비탄이야. 그렇죠? 가격이 변할 때 전혀 변하지 않네. 공급 완전 비탄이구나. 공급 완전 비탄이라는 것이 딱 캐치가 되는 순간에 두 점을 연결했더니 곡선의 모양 무슨 모양? 수직선이구나. 수직선이란 말은 가격이 아무리 상승한다 해도 양은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구나. 이것이 참 문제가 좋아진 거지.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동시에 일반 경제 법칙에 의하면은 이게 수요죠. 수요가 늘었어. 그럼 가격이 올라갔지. 그럼 바로 완전 시장에 의하면 공급이 바로 늘어나. 그럼 다시 가격이 하락해. 그래서 항상 가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토지, 수요가 늘었죠. 가격이 올라갔지. 공급, 그럼 가격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제 법칙에 의하면은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 그럼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지. 무슨 특성에서? 부증성에서. 결과적으로 땅값이 높아지는 것은 생산이 불가능한 부증성 때문이 아니냐, 집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토지에 대해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가격 상승에 대한 혜택은 누가 봐요? 땅 주인들을 보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거 다 갖잖아. 그럼 토지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겠지. 그래서 토지의 독점적 소유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토지 독점적 소유를 갖는다는 올해 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 시험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게 경쟁이 발생하겠지. 이걸 소비자 경쟁이라고 유발하지. 그만큼 땅은 생산이 불가능한 귀해요, 아니 흔해요? 귀하지. 사유재산이 되는 토지지만은 이게 정부가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토지의 공공성을 부여해 정부가 관리할 필요성이 생겨서 각종 규제 근거가 삼는 것이 뭐다? 토지 공개념 사상. 그거 나오고, 토지는 귀하니 그만큼 귀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최유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같은 맥락이야. 그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 느껴져야 돼. 이건 암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공급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느낌을 가져야지. 이거 언제 줄쳐가지고 공개념 사상 또 까먹었네. 최유효 상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통해서 접근해 주셔야 되고, 집약적이란 말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논리는 뭐 이것도 투자에서 많이 나오죠. 소멸이 안 되니까 거기 첫 번째 물리적 감가가 적용이 안 되잖아. 제일 기본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제공해 주죠. 소득이득은 무슨 뜻? 투자에서 임대 수입이죠. 운용 단계. 자본이 처분 시의 매매 차익이잖아요. 이게 가능하고, 소득이 임대 수입이다 보니까 4번에 항상 임대료 형성, 임대차 시장, 임대 관련되는 게 나오면 무조건 수명이 길어야 돼. 그 무슨 특성? 영속성. 이렇게 잡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명이 기니까 자산가의 보존성 우수하게 하고, 소모되지 않잖아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소모한 걸 다시 만든다는 재생산이 적용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장기의 나무 참 뭐예요? 영속, 장기. 그래서 7번까지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밑에 인문적 특성은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가볍게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래 놓고 자연적 특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 보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확인 학습 문제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한번 해 볼게. 이렇게 이제 이걸 원래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1번에 보면은 택지 나왔지. 건축물로 사용하는 건축하는 토지, 주상공동으로 이용지거나 이용하는 합리적인 토지. 맞죠? 이게 택지 모든 토지 기본 출발점이고, 2번 부지,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맞아요. 3번 후보지, 용도 중 주상공 상호간의 다른 적으로 전환 중인 토지. 틀렸지. 이행지라고 해야 되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전환 중이야지. 이게 크게 전환 중이야지 후보지고, 용도가 주, 상, 공, 상호간이잖아. 작은 용도 상호간이죠. 그러니까 뭐다? 이행지. 그러니까 용도 분류체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크게 전환되는 거 후보, 작게 전환되는 거 이행. 이건 틀렸고요. 4번에 주택지가 상업지로 전환 중인 게 이행지. 맞나요? 여기까지? 맞지? 택지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주거의 상업으로 전환 중인의 이행. 그러니까 용도 체계를 알고 계셔야 돼. 과수원이 전으로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래. 이것도 이행지죠. 같은 농지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거니까, 농지가 전답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뒷부분은 틀렸어요. 이게 얼마 전에 평가사원 시험에 나온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5번에 공안지, 지력 회복을 위해서 한동안 이 쉬게한 토지를 뭐라 그랬어요? 휴안지였었죠. 이거 X, 공안지가 휴안지. 6번 획지, 소유권 위치는 보면 한 개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 이건 필지였었죠. 이렇게 연습해도 작년에 이거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필지 X고. 7번 빈지, 해수면 최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 등록된 지역 사이. 맞죠? 빈지 개념이고. 선화지, 등록된 물에 침식돼 수면에 잠긴 토를 선화지라 그러죠. 포락지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 토지 용어를 한번 가볍게 확인한 것이고, 그 9번부터 이제 특성인데, 국지와 임장 나왔죠. 전설이죠. 부증이 아니라 뭐다? 부동. 그 10번 지역 분석, 지역적적 외부 효과 나왔죠. 뭐 부동이지. 뭐 짝짝짝 나오면 전부 다 부동이야. 맞지? 11번에 유명한 집약화, 독점적 소유력. 뭐요? 부증이죠. 그렇죠? 집약화, 독점 소유, 부증 맞죠? 수요의 입지 경쟁, 수요 이용. 부증이었었어요. 앞에 거. 맞죠? 13번 일물과 법칙 배제, 비교를 어렵게 하고 완전한 대체 관계 제약시킨다. 영속성이야? 일물과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개별성. 이게 왜 그런지까지 하기가 좀 시간이 조금 때문에 못하니까 지금은 틀렸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나오는 개별성의 유명한 주제야. 하기 싫으시면 개별성 요거 지문이라도 알아두셔야 돼. 하기 싫으셔도. 이렇게 13번 X 개별성. 14번 장기 투자, 소득이득, 자본이득 쭉쭉 나왔죠. 장기란 말을 어울리는 건 영속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부증이 아니라 영속. 15번도 유명한 질문인데, 동사는 점유로 공시하고 부동 등기로 공시하는 관련이 깊은 거 부증. 부동이지.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부동 때문에 그럽니다. 부증이 아니라 부동. 16번도 진짜 여러 번 나온 질문인데,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및 용도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한다. 틀렸잖아.
한번 이거 한번 구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잖아요.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이야. 또는 같은 말로 용도적 공급인데 요거는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자연적인 면이 인문적 넘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특성? 용도의 다양성이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 가능해요. 요거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이 안 돼요. 물리적 소멸이 안 되니까 무슨 특성? 영속성이야. 근데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줘요. 무슨 특성에 의해서? 부동성. 감가야, 감가.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인 힘에 의한 가치 손실이잖아요. 외부적인 시설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이거 하지 않았었어? 부동성 할 때 거기 맨 밑에서 했었죠. 그래서 요게 구별하셔야 돼. 감가하고 저 구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출제는 요거를 되게 좋아하는 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어디 한 거지? 16번 한 거죠. 부증성으로 출발했잖아. 그럼 부증성은 자연적 특성이죠. 그럼 자연적 특성에 맞는 표현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공급으로 표현했는데 불가능으로 마무리 졌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로 마무리 져야 돼. 용도적 공급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색지하셔야 돼. 용도적 공급은 인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이건 X에 썼어요.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 17. 소모 전제 재생산 이론이 적용할 수 없대요. 무슨 특성? 영속이죠. 소모 자체가 안 되니까 부동이 아니라 영속 X. 18번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근데 부동은 토지의 경제적 감가 이론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지.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맞아요. 감정평가 이 논리가 나오지. 19번도 여러 번 나왔는데 소유이익과 사용에 분리하고 임대차 시장 영속이래. 맞아요? 맞죠? 임대 나오면 무조건 영속하시면 돼요. 20번에 개별성은 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구체적, 개별적한 무조건 뭐다? 개별성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성이 제일 적게 나오는 게 개별성은 용어상으로 드러나. 개별적, 구체적. 그래서 저도 출제위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잘 정답을 안 낼 것 같아. 어디선들 구성하는 역할만 하고 20번은 그렇게 유명하고 21번에 용도의 최유용 판단 근거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인간이 용도를 이렇게 변경하니까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키죠. 그 합치고 분할하는 것이 목적이 그거니까 22번도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총론 있죠.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토지 특성을 잡아봤어요. 몇 문제짜리라고요? 3문제짜리야. 다 맞춰야 돼. 실수하면 안 돼요. 언제 공부하셔라? 10월 달에. 10월 달에 몇 시에 풀어라? 9시 25분에서 29분 사이에. 그때 이제 푸시는 순식간에 풀 수 있는 실력 가져주시고 기본서는 이제 수용구부터 들어가는데 조금 이제 간단한 거를 먼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 마케팅, 개발. 이상하게 모의고사 보시면은 받으려면은 이게 정답률이 생각만큼 안 나와요. 이게 아직은 여기는 암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4문제짜리인 관리, 마케팅, 개발론을 조금만 쉬었다가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